기본적인 심사료를 좀 더 올리고 미국은 얼마 정도 해요? 미국은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따라서? 다르고요. 그거 되게 합리적인 안 같은데? 이걸 더 올리고 네, 미국은 심사료가 61억입니다. 그리고 61억? 예, 61억이고 클래스마다 지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4억 1천으로 올린 것이고요. 근데 이걸 올릴 때 이제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생각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은 현재 4억 1천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되게 합리적인 제도 같네요. 그런데 또 만약에 근데 지금 공무원을 증원을 하면 어쨌든 큰 정부 만드느니 뭐 말이 많잖아요. 필요한 걸 하는데도 저는 필요한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특정 영역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가는 걸 일반 국민들이 부담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사료 이걸 올리는 게 현실적인 방법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매우 일리 있는 제도 같아요. 3억, 4억 요 정도인데 필요하면 좀 더 올리고 감면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좀 더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기준을 대신에 좀 엄밀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더라도 기준 아까 클래스라고 했어요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분류가 돼 있나 봐요. 뭐 신약이라든지 무슨 뭐 계량신약인데 약간 이렇게 분류가 종류가 돼 이제 있어요? 부류가 조금 있어서 그거 좀 연구를 좀 해봅시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간단한 그런 뭐 생동성 같은 경우는 800만 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렇게 허가가 굉장히 정말 십층분량으로 긴 것만 지금 4억 1천으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네, 다른 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손 바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앞에 계시는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루카스 바이오 대표이사 조석구입니다. 카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현재 혈액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5년 전부터 그 교원 창업으로 루카스 바이오 벤처를 설립해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의료 사업 초기부터 연구자로서 또 기업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 최근에 그 중증 코로나19 폐렴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면역 T세포 치료제를 개발해서 폐렴을 완치시킨 그런 세계 최초의 경험을 저희가 미국 감염병 학회지에 그 보고를 해서 논문이 발표된 바도 있고 현재 그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승인 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재생의료 연구의 시작부터 치료제 승인 전주기 과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을 대통령님께 두 가지를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치료제 승인 제도를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실 2025년 2월에 개정된 첨단 재생의료법은 치료제 승인 기준이 이렇게 중대 희귀 질환은 가능하지만 난치 질환과 일반 질환의 구별이 모호하고 일반 질환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승인이라는 게 재생의료 그 치료 활성화에 가장 강력한 동기 유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의료 연구를 통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라면 법령이 정한 어떤 질환 영역의 구분 없이 치료제를 승인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의생명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하고 환자의 치료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건의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이 부분이 규제가 아닌 규제입니다. 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전적인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환 영역이 다양한 그 재생의료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심의위원회에서 연구도 승인해주고 치료제도 승인해주기 때문에 결국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전문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아닌 규제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례를 드리면은 임상 연구에 대한 심의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보완 요청이나 거절 사유를 받아보면 이게 전문가의 견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검토를 했는지 또는 심사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추측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첨단 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라는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연구자로서 또 벤처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건의를 네.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쉬운 얘기부터. 심의 전문성이 부족하면은 아니 전문성 넘는 사람이 전문 영역을 심사를 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 보죠?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변해서 생긴 문제인데 기술들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술자인 셈이고 그렇죠. 네.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적절하게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청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 부분은 복지부 장관님 그래요? 영역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전문 영역에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기도 한데 사실일 가능성이 많네요. 저희가 그 첨단재생 바이오 심의위원회를 복지부하고 식약처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회는 25명 정도고 전문위원회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첨단재생으로 하는 연구자 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가 또 많지 않은데 굉장히 특화된 심층 연구를 하다 보니 그 분야에 특화되신 분들의 풀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가동된 지가 그렇게 기한이 길지 않아서 그런 노하우나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아서 기존에 했던 그런 위원회 심의 안건이나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위원회의 심의 기준, 승인 기준을 네. 좀 보완하고 네. 위원회를 보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그게 그런 거겠죠. 어디 좀 밀림의 길을 없던 길을 누군가 하나 냈는데 이게 길로서 합당하냐? 네, 맞습니다. 근데 검증하는 거는 꼭 길을 내는 실력까지는 없어도 되긴 해요, 그죠? 네. 어쨌든 그건 전문성은 좀 보강하자는 얘기는 맞는 지적인 것 네, 같고. 그리고 아까 조석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임상 연구 트랙만 있었는데 올해 2월부터는 치료라는 트랙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연구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거는 바로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치료 단계를 심의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원래 없던 현재- 걸 만든 거예요? 네, 올해 2월부터 법이 시행이 돼서 아직은 한 6개월 정도 된. 전 그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던데. 그러니까 임상 연구는 제한된. 아니, 제가 네. 이해를 못 하겠는 건 뭐냐면 치료제를 승인을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치료제를 하려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만 승인을 해준다. 그 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명확하게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보충 그러면 설명 드리면은 희귀난치성을 질환을 치료하는 게 아닌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승인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현재는 임상 연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어 네. 있는데 환자에게 돈 받고 치료하는 거는 조금 더 제한을 둬서 중대 질환이거나 희귀 질환이거나 난치 질환인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 일반 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승인 안 해준다 그 네,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난치 질환이 되게 모호한 기준이기 아니 내 때문에 말은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희귀 난치 질환이 아닌 질환을 치료하는 거는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치료 제도 안의 범위에는 이제 난치 질환으로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 치료란 상황입니다. 난치를 돈 받고 치료하려면은 어느 정도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 거는 그러면 뭐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네, 되는 이제 거예요? 내가 일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네. 그 대부분의 많은 만성 질환들이 난치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난치 질환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연구자들이 좀 불명확할 수 있으니 그 난치 질환의 범위나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아니 그 가이드라인을 이전 단계로 만들겠다.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대통령님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암 환자가 폐렴에 걸렸을 때 폐렴이라는 거는 그렇게 난치 질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폐렴 치료제 근데 있잖아요. 암 환자가 폐렴에 걸리게 되면 일반 환자보다 낫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고가약을 많이 써야 되고 장기간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질환이 난치 질환이고 어떤 질환이 일반 질환인지를 그냥 이렇게 법률의 어떤 자구처럼 구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하겠는데 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 말 이해하겠는데
치료제로 승인하는 문제가 난치 질환에 대한 것만 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희귀, 중대, 난치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근데 이제 중대나 희귀는 리스트가 좀 명확한데 난치 질환 아니 그 말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네, 뭔가 보충 설명해 주실 분이 지금 손을 들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화여대학교 의과대학 정성철 교수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첨단 재생의료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처음에 바로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그런 치료제와 치료제도에 대한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의 승인은 식약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첨단 재생의료에서 있는 치료는 아직 그 식약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치료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외제도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왜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해외 원정 의료가 많으냐, 이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것들도 환자에게 적용하자. 그래서 일단 승인되지 않은 것을 먼저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희귀 난치를 먼저 적용하겠다. 이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거는 당연히 기존 제도가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쓰기 전 단계, 임상시험은 끝나고 일반 치료를 하기 그 전 단계 시험 치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시험 치료제로 승인하는 거는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제에 한한다 그 말인 뭐예요? 네네. 현재 법률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 이 대통령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 범위를 좀 넓혀달라 그 얘기군요. 네. 제가 그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도 준비했던 걸 그냥 이어나가면 저도 이제 현대에서 연구하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 이제 개발해서 벤처 기업에 기술 이전도 하고 같이 치료제로 개발하는 현재 임상시험 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재생의료 심의위원회하고 또 세포 유전자 분야의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치료제도가 2월부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빨리 환자에게 적용하자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2월부터 됐는데 현재 2건이 사실은 심의 신청이 되었고 그 중에 승인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치료를 환자에게 하기 전에 이 치료가 안전한가 그리고 환자에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 두 개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증명하기 위한 현재 기본적인 게 임상 연구입니다.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게 안전하다. 그리고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 폐색전증 걸려서 사망할 수도 있고 최근 일본에서는 이 지방줄기세포를 투여받은 환자, 여성 환자 2명이 실명이 되는 그런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측 가능하고 이제 대비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임상연구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임상연구를 심의하는 것이 첨단 재생의료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조석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인데 심의위원들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 한 달에 몇 시간 이상의 시간을 쓸 수 없는 그런 교수나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국의 시스템이 보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심의 제도에 대해서 사실 개선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규제가 되지 않고 같이 임상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들이 가끔 그런 생각이다.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겠지.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맞나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임상시험은 끝났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치료제로 무한 허용을 할 거냐를 판단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제한적인, 예외적인 치료 시험을 허용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거냐 그 말이죠. 근데 그거를 희귀 질환, 난치 질환은 어차피 지금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니 위험성이 좀 있지만 시험적으로 치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라고 할 때 어느 범위의 질병까지 이걸 허용할 거냐가 논쟁거리인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요거를 좀 유연하게 좀 해주자. 예를 들면 이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재량적 판단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안전성이 우선이냐, 긴급성이 우선이냐. 뭐,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치료는 없는데 시험적인 치료제라도 내가 쓰겠다.
라고 하는 걸 현재 법으로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허용해 주자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당연히 뭐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쓰는 거겠죠. 본인이 원해서. 근데 그런 경우에도 허용을 해줄 거냐 말 거냐. 희귀, 난치 또 뭐라 그랬죠? 중대질환, 중대질환, 희귀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네. 근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네, 중대질환, 희귀질환은 범위가 좀 명확하게 제시가 네. 되어 있는데 난치질환이 범위가 불명확하니 그걸 좀 가이드라인으로 예를 들면 명확하게 정의를 피부에 하자. 무슨 빨간 점이 생기는데 이거 아무리 기존 치료제를 해도 안 되고 맨날 가렵더라. 그런데 이거 효과가 있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중대 질환이냐. 뭐 그런 거죠. 네, 그게 난치 질환이냐 일반 질환이냐 구분이 네. 좀 어렵다는 얘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어떤 그 자구나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유권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구를 좀 충실하게 잘하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한 거라면은 그것이 애매하더라도 이렇게 좀 그 치료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개방적으로 또 유연하게 승인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네.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장관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증명이 됐는데 뭐 때문에 그 중간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뭐가 문제예요? 임상 연구를 통해서는 이제 좀 소규모의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반인에게 임상 연구는 혹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받고 치료 파는 행위를 게? 해야 되니 한 단계의 그 위험도에 따라서 심의를 거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이 됐는데 네. 시험군이 워낙 작으니 더 안전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네. 취지예요? 혹시 우리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그걸 왜 네, 확인이 됐으면 그만이지 뭘 또. 사실 안전성 유효성은 일반 치료제인 경우는 임상시험 3상까지 거칩니다. 소규모 네. 1상, 2상, 3상까지 다 거치는데요. 임상연구는 단 한 번 합니다. 단 한 번, 임상시험과 상관없이 단 한 번에 그냥 희귀 난치 뭐 이거에 대해서는 네네 그냥 이렇게 연구 계획서를 써서 심의원의 승인을 한 받으면 번밖에 안 했으니까. 네 그걸 하기 때문에 네 거기 근데 이제 그거라도 해서 일단은 확인이 되면 먼저 환자한테 쓰자. 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앞 단계인 임상 연구를 활성화를 해야 된다. 식약처에 1상, 2상, 3상 하는 거 전에 네 이제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보건 당국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려를 먼저 해야 되는 건 네, 맞는데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가만 놔두면 위험에 처하잖아요. 중대질환, 네, 네. 희귀, 난치 이러면 좀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뭐 길이 없잖아요. 다만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는데 네.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를 좀 네, 네. 유연하게 네. 해달라. 네. 그, 지금 그 임상 연구에서 안전성 유효성 결과가 나오면 이제 치료 트랙으로 갈 수 네. 있는지를 심의하는 거니까요. 현재 임상 연구를 한 50건 정도 네. 하고 있어서 이 중에 일부가 아마 치료제로 갈 수 있을 뭐 것 결국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너무 경직적이지 네. 않도록 행정 편의적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그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끝으로 좀 간략하게 한 분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소재 인하대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관절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류동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료 계획을 제출했다가 부적합받은 연구 담당자입니다. 저는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관절 안에 주사 치료를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 환자들한테서도 좀 적용할 수 있게 이미 일본에는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허용을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형 임상 연구를 했었고 최근에 치료 계획까지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 첨단 재생 임상 연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규정 자체는 사실은 회사 주도라기보다는 연구자 주도이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이 맡아서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형 위험 같은 경우는 연구 가이드라인에
같은 방식으로 제출했었던 임상 연구 결과가 있으면 전임상 연구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어떤 정도의 연구 정도인지 어느 같은 연구의 양이 필요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임상 연구 결과를 요청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연구자 주도로 전임상 연구를 할 때 대부분 뭐 적게는 5천에서 1억, 많게는 3억에서 5억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연구자 개인이 부담해서 첨단 재생 임상 연구를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는 전임상 연구 결과가 면제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서는 필요한지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상 연구 기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제도하에서는 첨단 재생 임상 연구 과제 승인을 받으면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 과제에 지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1년 9개월간 연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1년 9개월이라는 기간에는 적당한 수준의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제한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1기 사업단에서 지원받은 연구 과제에서 상당 부분이 그 기간 내에 연구 계획을 다 시행하지 못해서 중간에 결국 종료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연구 과제별로 조금 연구비를 사용해서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다변화, 유연성 있게 적용해 주셨으면 사전에 저희가 승인받은 임상 연구가 좀 더 정확하게 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정해진 기간을 강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 같고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중저위험 연구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비임상 연구를 요구하진 않는데 심의를 하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들쑥날쑥하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사례들을 좀 분석해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네. 만들고 이제 명확하게 고시로 규정하는 걸 내년에 정리하는 걸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기간은 저희가 이제 연구비를 할 때는 2년 뭐 3년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조금 연구 기간을 좀 더 유연하게 네. 정리하는 거는 저희 재단하고 연구 기획을 어떻게 할 건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네. 찾겠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하시고 어쨌든 이 규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는 사실 공직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되는 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 말고는 안 돼라고 하면 사실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원래는 공무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근데 사실 공직자들 입장에서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그 나머지는 무조건 안 돼. 하려면 복잡한 절차 허들을 넘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되지 않는 건 다 웬만하면 허용한다. 라는 원칙은 최대한 이 규제 영역에서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안 돼. 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좀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의료 데이터 얘기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논쟁거리잖아요. 정리된 게